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여러 사연들을 듣고 있자니 사는 게 나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서 위안도 되지만 가끔은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다들 몇 억은 기본이고 몇백억 유산도 턱턱 받고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유산은커녕 자식한테 빚이나 안 남기고 가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저 삼시세끼 내 자식 밥 굶기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여기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늦음하게 먼 복이 터졌는지 저도 유산이란 걸 받게 됐지 뭡니까. 이거 꽁돈 좀 생겼다고 자랑질하려고 장황하게 사연을 늘어놓는 게 아닌가 미리 성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친정엄마가 생전에 베푸신 인정의 답례거든요. 비록 돈은 아니지만 돈보다 더 값진 인연을 만들어주셔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밥은 굶지 않고 살 정도는 됐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라 매일매일이 불안한 집이었죠. 제 부모님은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날씨에 따라 벌이가 달라서 아무리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손님이 없는 날은 공치다시피 하고 들어오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엄마가 오전부터 낮 시간엔 팥줄 일을 하시고 일 끝나고 밤 시간에 잠깐씩 아빠를 도와 포장마차 일을 하시곤 했어요. 늘 두 분이 함께 일을 하시다가 아빠 혼자 포장마차를 꾸려가시려니 처음엔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엄마가 따로 벌어들이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엄마가 팥줄 일을 시작하시고부터는 오전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아침에 제 도시락도 싸주시고 준비물도 챙겨주실 여유가 됐어요.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 덕분에 저는 늘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잘 사는 집 친구들처럼 고기 반찬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것만 늘상 싸갈 수는 없었지만 지금과 달리 저렴했던 생선이나 나물 종류로도 엄마는 사내 진미 부럽지 않은 반찬을 만들어주셔서 점심시간마다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내놓을 정도는 됐던 것 같네요. 요즘이야 국비로 무상급식도 하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은 없지만 제가 국민학생이던 80년대만 해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가 덜어 있었어요. 우리 반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랑은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내리 4년이나 같은 반이었던 원석이라는 아이였죠. 원석이네 아빠는 막노동을 하셨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싸움질을 하는 통에 참다 못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연세 많으신 어머니 집에서 원석이를 키우고 사셨어요. 원석이네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번듯한 가게가 아닌 시장통 바닥에 고무 대야 하나 놓고 나무를 뜯어다 파는 정도였죠. 벌이라고 해봐야 반찬값 정도 버는 수준이었어요. 그걸로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어요. 비록 원석이 아빠가 일을 하긴 했지만 버는 돈보다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 어린 손주 점심 도시락을 싸줄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3학년 때 선생님은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들의 수를 헤아려 보시곤 그 수에 맞게 분단별로 도시락 뚜껑에 밥과 반찬을 걷어서 도시락을 못 싸온 아이들을 먹이셨어요. 가끔 깜빡하고 도시락을 못 가져온 아이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원석이를 위한 도시락이 되었죠. 담임선생님은 혹시 원석이가 창피해할까봐 반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친구가 옆에서 굶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내 배만 채우면 되겠니?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어. 그럴 땐 서로 돕고 도움받아야 극복해낼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여유가 돼서 친구를 도울 처지가 된다고 잘난 척할 건 없어.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창피해야 할 필요도 없어. 언젠가 내가 여유가 될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되거든. 사람은 누구나 남을 돕고 때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 마련이야. 세상은 혼자 힘으론 살 수 없으니까. 선생님 말 잘 알겠지? 다행히 원석이는 성격이 밝고 낙천적인 아이라서 뚜껑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주눅 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나 친구들도 원석이를 위해 밥과 반찬을 나눠주면서도 으스대며 잘난 척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땐 담임선생님 덕분에 그랬는지 우리 반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인정 있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4학년이 되고 담임선생님이 바뀌면서 사정은 달라졌어요. 당시 담임은 학부형들한테 촌지를 받아 챙기는 데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자기 반 아이가 굶는 데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원석이를 위한 뚜껑 도시락도 당연히 없었죠. 그 바람에 원석이는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교실에 들어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들과 어울려 놀곤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어린 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진작 얘기할 일이지. 왜 이제야 말을 하는 거야?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도시락을 2개씩 싸줄 테니까 하나는 원석이 갖다 줘. 네 담임선생님도 그렇다. 어떻게 자기 반 애가 굶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쓸 수가 있니? 선생이란 사람이 인정머리 하군. 엄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무겁게 도시락을 2개나 가지고 다녀. 그리고 내가 원석이 도시락까지 싸가면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석이 도시락은 싸지 마. 이놈의 기집애야, 그걸 말이라고 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그래? 애들한테 놀림 좀 당하더라도 배고픈 친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넌 학교에서 도시락 먹고도 집에 오면 배고프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친구 배고픈 사정은 나 몰라라 하니? 원석이 도시락 안 가져가면 앞으로 네 도시락도 없어. 알아서 해. 결국 오지랖 넓은 엄마 때문에 저는 도시락을 2개나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아이들 몰래 도시락을 건네자 원석이는 당황하며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이거 안 받으면 우리 엄마가 내일부터 내 도시락 안 사준단 말이야. 나도 너랑 같이 굶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 난 굶기 싫단 말이야. 떠넘기듯 원석이한테 도시락을 안기곤 자리로 돌아온 저는 혹여 원석이가 도시락을 돌려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조용히 도시락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도시락 배달은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원석이랑 원석이네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원석이 할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나물이 담긴 검은 봉지를 건네시며 손주한테 도시락을 싸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별것도 아닌걸요 할머니. 앞으로도 원석이 도시락은 제가 싸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도시락 쌀 반찬으로 하나 더 싸는 것뿐이니까 힘들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왕 주시는 거니까 이 나물은 맛있게 먹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팔아서 돈 만들어 쓰세요. 아셨죠? 그리고 원서가 방학하면 점심은 우리 집에 와서 경화랑 같이 먹어. 아줌마가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우니까 경화 혼자 밥 먹기 심심하댄다. 그러니까 같이 와서 좀 먹어줘. 엄마는 잊지도 않은 말까지 하며 원석이를 저희 집에 불렀어요. 그 바람에 저는 방학 내내 원석이랑 점심밥까지 같이 먹게 되었고요. 물론 혼자 집 지키고 있는 것보다는 원석이랑 같이 놀 수 있었으니 나쁠 건 없었지만요. 우리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원석이는 우리 엄마 도시락을 먹고 자랐어요. 방학 때는
저희 집에서 놀다가 점심밥까지 먹고 갔고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한동안은 아침마다 저희 집에 들러 도시락을 받아가곤 했는데 1학년 기말고사쯤이던가요. 원석이네 집에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발길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아저씨가 술집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상대가 많이 다쳐서 합의를 봐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한 형편에 동거할 길이 없었던 원석이네는 원석이 아빠가 원양어선을 타기로 하고 받은 성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련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원석이 아빠가 떠나고 한 달도 안 돼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연세가 많으시기도 했고 평소 앓고 계시던 지병도 많아서 정확한 사인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일로 원석이는 시설로 가게 되었어요.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원석이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었거든요. 시설로 가던 날 원석이는 저희 집에 들러 엄마한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엄마는 그런 원석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훔치시며 그러셨죠. 눈칫밥이든 뭐든 배골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있을 거야. 아줌마는 이사 안 가고 여기서 살 테니 언제든 다시 와. 그땐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 원석이가 떠나고 한동안 저희 엄마는 자식 잃은 엄마처럼 많이 아프셨어요. 원석이가 쓰던 도시락통을 볼 때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미움은 안 받고 살고 있는지 걱정을 하셨죠. 엄마가 원석이랑 했던 약속 탓일까요? 우리는 몇 년 뒤 그동안 새들어 살던 그 집을 샀어요. 은행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였지만요. 은행 이자에 대출 원금을 갚느라 엄마 아빠는 밤낮 없이 일을 하셨고 그러던 어느 날 포장마차를 닫고 퇴근하던 아빠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평소와 같이 일하러 나간 아빠가 싸늘하게 식은 시신으로 영안실에 누워 계시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땐 모든 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난 건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뒤였어요. 가해자 측 엄마가 돈을 들고 와서는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풍성한 밍크코트에 향수 냄새 폴폴 풍기고 찾아온 아줌마는 다짜고짜 돈 봉투부터 꺼내들고는 흥정을 하듯 저희 아빠 목숨값을 매겼어요. 우리 아빠의 죽음에 대해 미안함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든 돈으로 합의를 봐서 자기 아들 형량을 줄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더군요. 형식적인 사과조차 없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일단 산 사람은 살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보아하니 형편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돈이면 가게 하나 차려서 딸이랑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부군이 포장마차를 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그거에서 얼마나 벌겠어요? 10년을 벌어도 이 돈 못 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고 편하게 사세요. 앞길 창창한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요. 내 자식이 엄동설안에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아있을 걸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뭐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대개 아들 구치소 간 건 가슴 아프고 멀쩡한 남의 서방 잡아먹은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내 남편은 당신 아들 때문에 이 추운 날 꽁꽁한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 내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떠드냐고요. 다 필요 없어요.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저희 엄마는 가해자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 아줌마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엄마는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엄마의 자존심도 그놈의 돈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은행 대출금 이자에 각종 공과금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합의금으로 대출금 이자와 공과금 등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집을 뜯어 고쳤어요. 저만 혼자 집에 두고 일을 다닐 수 없어서 하숙을 치기로 결심하셨거든요. 근처에 명문대가 2개나 있어서
하숙생을 구하는 건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의 음식 솜씨 덕분에 한 번 들어온 학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절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거기엔 엄마의 밥 인심도 한몫했어요. 하숙생은 물론 놀러온 친구들까지 꼭 밥을 먹여보낸 탓에 대기자가 10대는 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하숙생으로 북적인 거에 비하면 벌어들이는 돈은 시원찮았어요. 그건 역시 엄마의 인심 탓이었죠. 하숙비가 밀려도 모질게 내쫓지 못하고 끼고 살다가 매번 돈 떼어먹히기 일쑤였거든요. 보다 못해 제가 나서려고 하면 이 기집애야, 걔들이라고 그 돈 떼먹고 싶어서 떼먹겠니? 지들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형편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우리는 밥 안 굶고 살 정도는 되잖아. 그러니 하숙생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 공부한다고 부모 품 떠나온 애들을 눈칫밥까지 먹게 하지 말라고.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는 엄마를 보면 답답하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엄마 천성이 그런걸요.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못마땅해 했던 엄마의 모습을 제가 닮았다는 거예요. 당시 저희 하숙집에는 반년 가까이 하숙비가 밀린 복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필 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엄마 몰래 연애를 했지 뭐예요. 깡촌 출신인 그 남자는 오남매 중 장남으로 개천에서 난 용이나 다름없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자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 가장 역할까지 해야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수제소리를 들어가며 공부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 덕에 장학금까지 타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주머니에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공공했어요. 일주일에 과외를 몇 개씩 뛰면서 벌어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고향에서 걸려오는 돈부탁 전화에 밥값까지 털어주는 남자였죠. 그런데 당장 집에서 내쫓아도 무방할 이 남자가 제 눈엔 너무 가엾게만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가족들을 이끌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이 눈물겨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하숙생들보다 밥도 많이 주고 밥 밑에 계란 후라이도 숨겨주고 종종 간식도 챙겨주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고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가난한 연인의 데이트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때는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명문대 다니는 남자친구 덕에 대학 축제도 따라다니고 대학 도서관도 내 집 드나들듯 다닐 수 있었죠. IMF를 지난 지 얼마 안 돼 아직은 취업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남자는 대기업에 척하니 붙었어요. 물론 그때도 버는 족족 시골집으로 보내주기 바빴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쪽이었죠. 늘 제게 받기만 하던 사람이 취직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저와 저희 엄마를 모시고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데려가 주었어요. 대학 시절 툭하면 하숙비를 밀리는데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더 챙겨주셨던 거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저랑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알고 있어. 니들은 내가 눈치도 없는 줄 아니? 평소엔 한 달만 하숙비가 밀려도 내보내라고 난리를 치는 애가 중수학생한텐 밥 밑에 달걀 프라이까지 깔아주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괜히 돈 아깝게 밖에서 만나지 말고 집에서 만나. 어차피 중수학생은 앞으로도 우리 집에서 하숙할 거 아니야? 아무튼 장하네.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정말 수고했어 종수학생. 엄마한테 교제를 허락받은 우리는 본격적으로 대놓고 연애를 했어요. 하숙생들이 부부 같다고 할 정도였죠. 사실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그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죠. 그렇게 7년 연애를 끝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버는 족족 시골에 있는 동생들 학비며 생활비를 댔던 남편은 대기업 대리신분에도 월세방 하나 구할 돈이 없었어요. 시골에 보내느라 이미 은행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돈 구할 길이 없어서 저희 친정에서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도 희한한 건 시댁 식구들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새언니, 언니는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 오빠를 처가살이까지 하게 해요? 서울 가면 오빠 집에서 며칠 지내다 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어쩌냐고요. 언니, 그러지 말고 월세방이라도 한번 구해봐요. 네? 이기집애가 정말 너 조용히 안 해? 네가 뭔데 이 사람한테 큰소리야. 내가 당연히 해가야 할 집 못 구해서 장모님께 패기치고 살게 된 것도 죄송한데 네가 왜 난리를 치냐고. 한 번만 더 네 올케한테 큰소리 냈다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머머, 오빠 장가 가더니 벌써부터 처갓집 기둥에 코 박고 사는 거야? 이야, 언니 참 대단하다. 우리 큰오빠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정말 대단하다고요. 나 이거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언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학도 못 나온 주제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 꼬셨으면 적어도 살 집은 마련해서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젠 내 오빠까지 앞세워서 시누이 구박을 해요? 큰오빠가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 죽어라 이래서 큰아들 성공시켰더니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홀랑 뺏길 줄 누가 알았겠어? 불쌍한 우리 엄마. 말이 났으니 말인데 누가 누구 뒷바라지를 했다는 건지 통 이해가 안 갔어요. 제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버는 족족 시골집에 내려보내기만 했지 한 번도 돈을 받아 쓴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말로는 귀한 큰아들이라면서 바깥까지 뺏어 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정말 염치를 밥 말아먹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귀한 큰오빠가 차비가 없어 1시간이 넘게 걸어다니고 밥값이 없어서 굶고 다닐 때 밥 챙겨 먹인 게 누군데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건지 할 말은 많았지만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참고 넘겼습니다.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시누이 탓에 어머니는 툭하면 저희 집에 전화해 호통을 치셨어요. 처음엔 수화기를 뺏어들고 대신 싸워주던 남편도 1년 2년 지나더니 더는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요. 처음엔 처가에 들어와 사는 걸 미안해하던 남편은 언제부턴가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되는 양 하숙생들한테 눈치까지 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숙생으로 있을 땐 하숙비를 제 날짜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하숙비가 밀린 학생들한테 눈치 주기 일쑤고 밥 많이 먹는다고 타박까지 하지 뭐해요. 그러다 그런 남편 꼴 보기 싫어서 하숙을 옮기는 학생들이 속출했어요. 엄마는 사위가 뭐가 어려워 그러는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계셨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왜 이래? 당신이 주인이야? 왜 자기가 하숙생들한테 눈치를 줘? 우리도 여기에 얹혀 사는 처지야. 왜 우리 엄마 업장에서 영업방해까지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다신 안 그런다고 하라고. 싫어. 솔직히 나 장모님이 집에서 하숙하시는 거 불편해서 싫단 말이야. 자기야, 나도 사람이야.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하숙생들이 거실이며 주방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 편히 쉴 자리가 있겠어? 집하고 일터는 분리가 돼야 사람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장모님도 그래. 음식 솜씨도 좋겠다. 차라리 식당이나 반찬 가게를 하시면 될걸. 뭐하러 하숙을 치신대? 하나뿐인 사위 대접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기야,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누굴 대접해야 한다는 거야. 잊었어? 여긴 우리 엄마 집이고 우린 엄마 집에 얹혀 사는 처지야. 당신 식구들이 뻔뻔한 건 알았지만 자기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 아니,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길래 이런 말을 당연하게 해? 자기 정말 낯설게 느껴진다. 하긴 같은 씨를 받고 한 배에서 나왔는데 동생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죠. 이런 남자를 위한답시고 내 엄마 집에 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분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엄마 집에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은행에 들러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기업 직원이니 큰 걱정은 안 되었죠. 그런데 세상에나. 대출이 안 된다니? 왜? 예전에 시골집 고친다고 대출 받은 건 이미 다 상환했잖아. 그거 말고 또 대출 받은 거 있어? 아, 그래. 정환이가 사고 쳐서 합의금 내느라 대출 좀 받았어. 정민이 월세방 구한 데서 보증금 좀 해주느라 대출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왜 자기 맘대로 결정해? 네가 알아봐야 우리 집 식구 욕밖에 더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했다. 솔직히 장모님이 하숙만 안 했어도 정민이 여기로 부를 수 있었잖아. 그랬으면 월세방 보증금 마련하느라 은행 대출 받을 일도 없었다고. 그러게 왜 내 말은 안 듣냐고.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랑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엔 멀쩡하다가 자기 집 식구들 일이랑 연관되면 그 순간부터 이성적 사고가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불난집에 기름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 후에 집에 와보니 현관에 신발이 가득하더라고요. 하숙생들 친구들이 왔나 해서 거실로 가봤더니 시댁 식구들이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엄마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눈코 뜰 새 없었어요. 소파에 척하니 누워서 저를 올려다보던 시어머니는 왜 이제야 오냐며 잔소리부터 해대더군요. 가정주부가 일찍 다녀야지. 남편 올 때 다 됐는데 이제야 들어오니? 하여간 애가 정신이 없어. 어머님, 저 놀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하다 온 거라고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도련님이랑 아가씨까지 다들? 그러다 시댁 식구들이 다들 제 눈을 피하며 딴짓을 하더라고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 싶었죠. 그날 시댁 식구들은 저희 엄마가 차린 밥을 먹고는 거실에 욕까지 펴곤 기어이 하룻밤을 자고 갔어요. 서울에 시누이 월세방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제가 모를까봐 속이려고 그랬는지 시누이까지 저희 집에서 불편한 잠을 자는데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서울역까지 배웅했던 시어머니가 저희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는 걸 저희 엄마가 발견했거든요. 엄마가 잘못 본 거겠지. 어머님이 왜 여기서 장을 보셔? 아니야. 마른 미역을 잔뜩 사가던걸? 정육점에 들러서 고기도 사가고. 아, 미역국 끓이려나 보다. 그래, 장 본 게 딱 미역국 재료야. 혹시 서울 사는 네 시누이 생일 아니니?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출산했거나. 마른 미역을 잔뜩 산 걸로 봐선 생일보다는 산후조리에 쓰려고 산 게 맞을 거야. 혹시 모르니까 이서방한테 물어봐. 네 시어머니가 미역국까지 끓여 먹일 정도면 가까운 사이 아니겠니? 맏며느리가 돼선 손 놓고 있을 거야. 나중에 한 소리 듣지 말고 알아봐. 엄마 말대로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그날 밤 퇴근한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서울에 있어? 아까 집에 전화했더니 받으시던데 장모님이 잘못 보신 거야. 남편은 분명 아니라고 했지만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그날 남편의 행동은 분명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의 뒤를 밟았죠. 평소에 잔업이 많아서 퇴근 시간이 늦다던 남편은 6시 땡 치자 회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동네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제야 괜한 오해를 했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두 정거장 전에 하차벨을 누르지 뭐예요. 그리고는 정류장 근처 과일 가게에서 교란봉지 사들고는 신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골목으로 들어가 그중 한 집 3층에서 멈춰서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안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이 월세집인가 생각했던 저는 뒤따라가 그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던 남편이 저를 보자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애 우는 소리에 이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야, 누구 왔어? 자기야? 혹시 당신을 부르는 소리야? 저 여자가 누군데 당신을 자기라고 부르는 거야?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거냐고. 어머님은 또 여기 왜 계세요? 농번기라 바쁘시다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작정한 듯 저를 밀치며 그러시더군요. 너도 눈치가 있으면 알겠구나. 이 소리가 무슨 소린지. 우리 집안 장손 울음소리다. 네가 못 낳은 우리 집 장손을 기특한 저 아이가 낳아줬단 말이야. 그간 내가 그렇게 애 빨리 낳으라고 닥달할 때 넌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라.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 초부터 피임을 요구한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처가에 얹혀 살면서 무슨 염치로 애까지 낳냐면서 분가하고 갖자고 했던 건 저 사람이라고요. 그래놓곤 밖에서 애를 낳아?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이날 이때까지 내 엄마 집에서 꽁으로 먹고 산 주제에 외도까지 해?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꼴에 할 건 다 하고 살았구나. 말해봐 이 새끼야. 변명이라도 하라고. 평소엔 잘도 떠들면서 현장에서 딱 잡히니까 말문이 막히니? 내가 할 말이 뭐 있겠어. 네가 본 그대로인데.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애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 언젠가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정이 좀 빨라졌다고 생각하지 뭐. 이혼하자. 그럼 됐지? 재산 분할을 하자면 해줄게. 나눌 거라곤 은행 빚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나누고 싶다면 나누고. 너도 알잖아. 나 개털인 거. 위자료까지 받을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괜한 마음고생하지 말고.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뺨을 세차게 갈겨주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웃긴 건 충격이 심해서 그런 건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눈물조차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다가 엄마를 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당한 저도 불쌍하지만 그보다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미치겠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 지금까지 일을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쌍놈의 새끼,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을 내서 눈물을 뽑아? 네 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평생 욕 한 번 안 하던 엄마는 살벌한 눈빛으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수첩을 펼쳐드시곤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하숙생들이랑 다 같이 저녁밥을 먹으려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서넛이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낯이 익더라고요. 엄마는 그 남자들을 보자 다짜고짜 밥부터 먹으라며 식탁으로 끌고 왔어요. 야, 아주머니 여전하시네요. 이게 어딜 봐서 하숙집 밥상이야? 잔치 밥상이지. 저요, 그동안 아주머니 밥 먹고 싶어서 다시 하숙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아주머니, 이번 일은 저희 로펌에서 처리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예전에 떼어먹은 하숙비 이번에 제대로 갚아드릴게요. 그래, 내가 니들만 믿는다. 그날 우리 집을 찾아온 남자들은 오래전 저희 집에서 하숙을 했던 하숙생들이었어요. 이제는 유명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인 그들은 저희 엄마 전화 한 통에 바로 달려와 무료로 제 소송을 맡아줬어요. 유명 로펌 출신들이라 그런지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뻔뻔하게 나오던 남편은 우리 쪽에서 급여 압류를 걸자 바로 위자료를 마련해왔더라고요. 그간 공짜로 제 친정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비용은 하숙비로 환산해 따로 청구했고 매달 남편 월급에서 분할 상환 받기로 했어요. 물론 적정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거기다 상간녀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건 상간녀의 친정에서 만들어줬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상간녀는 집안 망신시킨 죄로 부모 형제로부터 의절을 당했다나 봐요. 역시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제가 뭐 하나 걱정할 필요 없이 이혼 소송은 깔끔하게 끝이 났어요.
이게 다 그동안 엄마가 주변에 베푼 정의 대가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듬해 5월 어버이날이었는데 집에 꽃바구니가 배달됐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매년 어버이날쯤에 집으로 꽃 배달이 오곤 했는데 그동안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그날은 유독 꽃바구니에 눈이 가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누군데 매년 엄마한테 꽃을 보내는 거야? 카드도 있네? 박원석? 이 사람도 하숙생이었어? 하숙생? 얘, 너 원석이 기억 안 나니? 너 국민학교 동창 원석이. 너 결혼하던 애였던가? 원석이가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 다행히 원양어선 탔던 아빠가 시설로 찾아와서 그간 아빠랑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 서울 어디서 참치집을 차렸다고. 자리 잡으면 한번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나? 내가 꽃가게에 물어서 연락해볼까? 한번 오라고 하지 뭐. 야, 이 자식 그래도 엄마 밥 먹고 컸다고 매년 꽃도다 보내고 인간이 된 놈이네. 엄마는 혹시 원석이가 우리 앞에 못 나설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니냐며 직접 찾아올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몰래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원석이가 우리 집에 못 온 건 전부 제 전남편 때문이었더라고요. 몇 년 전 어버이날 때 저희 집에 왔다가 제 남편과 마주쳤던 모양인데 글쎄 전남편이 결혼한 여자 근처에서 얼씬대지 말고 꺼지라고 했다네요. 혹여 제 결혼 생활에 폐를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길로 발길을 끊고 꽃바구니만 보냈다고 하더군요. 하여간 처갓집에 빈대부터 살던 놈이 지 할 짓은 다 하고 살았던 거죠. 제 이혼 소식에 원석이는 내심 반가운 눈치였어요.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저희 엄마 밥을 먹으러 갈 수 있겠다면서요. 그렇게 저희 집을 드나들던 원석이는 몇 년 뒤 저와 결혼을 했고 10년이 넘도록 장무를 친 엄마처럼 극진히 모시고 살았어요. 엄마는 떠나시는 순간까지 사위의 병간호를 받으시며 눈을 감으셨죠. 얼마 전 엄마 일주기였는데요. 엄마가 생전에 운영하셨던 하숙집으로 그동안 엄마 밥을 먹고 대학에 다녔던 예전 하숙생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아직도 저희 엄마 밥이 그립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엄마가 남겨준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남편도 포함해서요. 인정 넘치던 엄마 덕에 저는 오늘도 마음 부자로 살고 있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